늦었는데 미안해요. 옷가방을 깜빡했네. 저녁 8시 남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창밖으로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죠. 남편은 오늘도 야근이라고 했어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걱정이 됐어요. 괜찮아요. 내가 가져다 줄게요. 서둘러 옷장에서 깔끔한 셔츠와 내복을 꺼내 검은 가방에 넣었어요. 따뜻한 목도리도 함께요. 쪽지 한 장에 건강 챙기세요라고 적어 넣었죠. 보온병에 유자차도 준비했어요. 아들의 사업 실패 후 감당해야 할 빚이 산더미인 요즘 남편의 건강이 더 걱정됐거든요. 비가 내리는 거리를 택시로 달려 남편이 일하는 회사 앞에 도착했어요. 테크노스 시스템즈라고 적힌 10층짜리 건물이었죠. 남편이 퇴직 후 일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3개월이 되어 가요. 68세 박종은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마케팅 상무로 일했던 제 남편이죠. 정년 퇴직 후 집에만 있기가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아들 빚 때문에 집이라도 지켜야 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아들의 사업 실패로 보증을 섰던 빚이 우리 노후 자금을 모두 삼켜버렸어요. 남편은 사람은 일할 때 가장 자신을 지킬 수 있어라며 경비 일을 시작했죠. 은퇴 후에도 아니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로비에 들어서니 경비실에 남편 대신 젊은 경비원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종은 씨 좀 찾습니다. 그가 귀찮은 듯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 종은 선배님요? 지금 서류 창고에 계실 거예요. 지하 1층이요. 서류 창고요? 경비 업무가 아니라. 네, 오늘 총무팀에서 지시가 내려왔대요. 모든 서류 재분류하고 정리하래요. 밤 11시까지 끝내야 한다고. 이상했어요. 경비원이 왜 서류 정리를 해야 하죠? 혹시 물품 재고 조사도 경비부서에서 하나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젊은 경비원이 놀란 듯 쳐다봤어요. 대표님 특별 지시래요. 다른 경비원분들은 그런 일 안 하시나요? 그가 불편한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요. 저희는 로비랑 주차장만.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문서 보관실이라 적힌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문을 살짝 열자 먼지 가득한 공간에 수십 개의 박스가 쌓여 있었고 그 사이에서 남편이 허리를 굽히고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여보. 남편이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옷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여기까지 왜 왔어? 위에 두고 가지. 옷 가져왔어요. 이따 추울까봐. 유자차도 있어요.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먼지 묻은 손을 털었어요. 고마워. 이런 데까지 오게 해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경비 일이 아니잖아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총무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모든 문서 다시 분류하고 오래된 건 폐기하래. 다른 경비원들은 다 바빠서 말끝을 흐렸지만 그 뜻은 알 수 있었어요. 다른 경비원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빠지고 남편에게만 이런 일을 맡긴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로비에서 근무하는데 나만 이런 일을 하냐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신입은 이런 일부터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68세의 신입.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 빚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평생 일만 했어. 갑자기 퇴직하니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아무리 이런 일이라도 돈을 벌어야 해. 아들 대출 보증을 잘못 써서 우리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잖아. 집이라도 지켜야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어요.
사실 여기 월급이 다른 경비일보다 좀 나아. 그래서 참고 있는 거야. 우리 나이에 이런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어. 2달만 더 견디면 정직원 전환 가능성도 있대. 그때 복도에서 젊은 남자 직원 둘이 지나가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노인네, 오늘도 야근이래. 대표님이 골탕 먹이나 봐. 에이, 그래도 불쌍하지 않아? 상무 출신이라면서. 그거 거짓말일걸? 상무 출신이 여기서 경비를 왜 해?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금방 웃음기가 사라졌죠. 이런 말을 매일 들어왔던 걸까요? 신경 쓰지 마. 젊은 친구들은 다 그래. 남편의 말투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상처가 어려 있었어요. 가방에서 깨끗한 물수건을 꺼내 남편의 이마에 묻은 먼지를 닦아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어요. 선이야, 괜찮아. 나 이 정도 일은 문제 없어. 젊을 땐 우리가 더 힘든 일도 했잖아. 그때 문서 보관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죠. 아저씨 여기 계셨군요. 대표님 지시라고 합니다. 서버실 바닥 청소도 오늘 다 해야 한대요. 자정까지요. 그리고 내일은 옥상 방수포 점검도 하셔야 한다네요. 비가 많이 온대서.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직원은 나를 힐끗 보더니 덧붙였어요. 아, 외부인은 출입 금지예요. 보안 규정이라. 제 아내입니다. 옷 좀 가져다 줬어요.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빨리 나가주세요. 문이 닫히고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안해. 여기 규정이 좀 엄격해. 여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 어때요? 이런 데서 일하지 말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했잖아. 요즘 우리 나이에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게다가 여기 월급은 다른 데보다 좀 나은 편이야. 정직원 전환 가능성이 있다면 더 참아볼 만해. 남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니. 더구나 아들의 실패로 노후 자금마저 다 날려버려서 이런 고통까지 감내해야 한다니. 대표님은 어떤 분이에요? 경비 업무를 하는 직원한테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건. 대표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굴도 못 봐. 중역들하고만 대화하시지. 그래도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 35에 벤처 창업해서 대박 났대. 남편이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근데 직원들 사이에선 냉혹하다고 소문이 좀 있어. 특히 나이 든 직원들한테는.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박경비는 오늘 12시까지 끝내라고 전해. 대표님 특별 지시야.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어요. 가봐. 나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정말요? 옷은 여기 두고 갈게요. 추우면 꼭 갈아입어요. 유자차도 마시고요. 고마워.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사실 오늘부터 3일간 회사 숙직실에서 자기로 했어. 야간 경비 담당자가 갑자기 아파서 빠졌거든. 야간 수당이 꽤 쏠쏠해서 빚 갚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3일이나요? 그동안 집에 안 오신다고요? 어쩔 수 없어. 야간 수당 받으면 이번 달 대출이자 갚는데 도움이 될 거야. 내일은 옥상 방수포 점검도 해야 한대. 면바지도 가져와 줄래? 빨리 끝내고 좀 쉬어야지. 남편의 말에 가슴이 저려왔어요. 이 나이에 숙직까지 하다니. 하지만 이자가 몇백씩 나가는 지금 우리 형편에선 야간 수당도 무시할 수 없었죠. 돌아 나오는 길, 복도 벽면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테크노스 시스템즈 기업 문화. 모든 직원은 가족입니다라는 현수막 아래 웃고 있는 직원들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 사보에는 노인 존중 기업 문화 선도 기업 수상 사진과 함께 대표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죠. 우리 회사는 나이가 아닌 역량으로 평가합니다. 연륜 있는 직원들의 경험을 존중합니다. 텅 빈 말처럼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남편의 굽은 어깨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로비로 나오는 길에 경비실을 들여다봤어요. 남편의 자리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근무표가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남편의 이름 옆에 빽빽하게 일정이 적혀 있었죠. 서버실 청소, 화장실 점검, 주차 관리, 물품 재고 조사, 옥상 방수포 점검. 다른 경비원들에 비해 2배는 더 많아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남편이 정성스레 만든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경비 업무 매뉴얼이라고 꼼꼼히 적혀 있었죠. 불안정한 글씨체로 빽빽하게 업무 내용과 방법들이 적혀 있었어요. 퇴직 전 결제 서류만 보던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세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옆 사물함에는 남편의 퇴직 전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마케팅 부서 상무로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었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구두약과 구두소리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매일 아침 구두를 닦고 출근하던 평생의 습관이었죠. 가슴이 저려왔어요. 책상 위에는 컴퓨터 화면에 놓인 경비 구인이라고 검색된 내용이 보였어요. 남편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걸까요? 그 자존심 강한 사람이 아들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까지 하고 있다니. 그때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박도윤 대표이사, 테크노스 시스템즈라고 쓰여 있었죠. 명함 뒷면에는 볼펜으로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대표님은 강원 동창회 11월 예정. 강원. 그 단어가 갑자기 가슴을 울렸어요. 1990년대 중반에 제가 강원도 정선에서 교사로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테크노스 시스템즈 대표 박도윤. 그리고 강원. 이 둘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정성고 한 중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 중에 박도윤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경비실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재빨리 자리를 떴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맴돌았어요. 남편이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 아들의 빚으로 인한 우리 노후의 불안, 그리고 왠지 계속 신경 쓰이는 박도윤이라는 이름. 집에 도착해서 옛 앨범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원도 정선에서 가르쳤던 학생들 사진이 있을 거예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의 피곤한 얼굴과 문서 창고의 먼지 냄새가 떠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오래된 앨범을 찾아 책장 깊숙한 곳을 뒤졌어요. 마침내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정성고 한 중학교 1996 앨범을 발견했죠. 소파에 앉아 노란빛 스탠드 아래서 앨범을 펼쳤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32살, 처음 정선에 발령받아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교무실에 앉아있는 젊은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가 벌써 29년도 더 전이네. 당시 남편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강원도 정선군 고안읍 중학교로 정근을 갔었죠. 주말 부부로 지내던 시절이었어요. 사진들을 넘기다 3학년 3반 단체 사진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마지막 줄 구석에 서 있는 마른 소년이 눈에 들어왔어요.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다른 아이들보다 머리가 길고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살짝 돌린 아이였죠. 그 아래 이름 박도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 아이가 남편 회사의 대표일까? 이름만 같은 거겠지? 사진 옆에 붙어 있던 메모장을 펼쳤어요. 학생들 특성을 기록해둔 제 필기였죠. 박도윤, 조선가정, 할머니와 단둘이 거주, 내성적이나 수학 능력 우수, 결석 잦아짐, 특별관리 필요, 그리고 빨간 펜으로 덧붙인 글씨가 있었어요. 나이트클럽 구출, 조폭 빚 130만 원. 그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1996년 가을, 강원도 정선군 고안읍. 석탄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며 침체된 탄광촌이었어요.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광부들은 일자리를 잃고 마을은 쇠락해 가고 있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많았어요. 저는 정근 온 지 6개월 된 32살 국어교사였는데 생활지도 업무도 겸했어요. 3학년 3반 담임을 맡았는데 그 반에 박도윤이란 아이가 있었죠. 처음엔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교복을 입고 조용히 수업을 들었죠. 하지만 가정환경 조사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부모님 항목이 공란이었으니까요. 도윤아, 이건 어떻게 된 거니? 방과 후 교실에 남아있던 도윤이에게 물었어요.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고요. 어머니는 전학고 가출했대요. 그 말을 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누구랑 살고 있니? 외할머니요. 근데 많이 편찮으세요. 그 말을 듣고 가정 방문을 결심했어요. 다음 날 수업을 마치고 도윤이네 집을 찾아갔죠. 탄광촌 끝자락 언덕배기에 있는 낡은 집이었어요. 문을 열자 여든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구부정한 허리, 거친 손, 깊게 패인 주름. 힘든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이었죠. 선생님이세요? 어이구, 이런 데까지 오시고. 도윤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아니에요, 어르신. 도윤이 공부를 도와주려고요. 집안은 깨끗했지만 너무 허름했어요. 방 한 칸, 부엌 한 칸이 전부였죠. 그래도 도윤이의 책상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우리 도윤이 공부 잘하지요? 제가 글을 몰라서 못 가르치는데도 할머니는 손주에 대한 자랑을 조심스레 내비치셨어요. 눈가에 자부심이 어려 있었죠. 그날부터 도윤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아이였지만 수학과 과학 성적은 반에서 상위권이었거든요. 방과 후에 남아 문제를 더 풀어주면 진지하게 고민하며 답을 찾아냈어요. 하지만 9월부터 도윤이의 결석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하루, 그 다음엔 이틀, 점점 늘어나더니 일주일 내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죠. 도윤이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같은 반 친구가 알려줬어요. 바로 집으로 달려갔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 할머니요?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뇌졸중이라던데요. 이웃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시내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할머니가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어요. 할머니, 저 도윤이 담임 김선희 선생님이에요. 도윤이는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이분 뇌경색이세요. 응급수술이 필요한데 돈 문제로. 그 중학생 손자가 수술비 구하러 갔다는데 며칠째 안 보여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5살 아이가 할머니 수술비를 구한다고 학교로 돌아와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도윤이 봤니? 선생님, 도윤이 형들이랑 다닌다는 소문 있어요. 형들? 네, 나이트클럽 다니는 형들이요. 관광버스 터미널 쪽에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당시 고안읍에선 관광 나이트클럽 주변에 작은 조직 폭력배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교무실로 돌아와 동료 교사에게 물었어요. 관광버스 터미널 근처에 나이트클럽 있나요? 네, 블루 하와이라고. 근데 선생님, 거긴 위험해요. 지역 폭력 조직이 운영한대요.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산을 쓰고 블루 하와이 나이트클럽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무대에선 화려한 옷을 입은 여성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 벽 쪽 테이블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검은 조끼를 입은 도윤이가 술병을 나르고 있었어요.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일하는 모습이었죠. 도윤아, 아이의 팔을 붙잡았어요.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죠. 선생님, 여긴 어떻게? 집에 가자.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때 테이블에 있던 남자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40대로 보이는 짧은 머리에 수염을 기른 남자였어요. 지역에서 까치라 불리는 조직의 행동대장이었다고 해요. 이게 누구요? 선생님이세요? 네. 이 아이는 제 학생입니다. 데려가겠습니다. 남자는 비웃었어요. 학생? 이제 우리 식구가 된 애인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꼬맹이 할매 수술비 100만 원 성금 받았어요. 이제 우리 심부름꾼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100만 원. 1996년이면 교사 초임 월급이 130만 원 정도였을 때예요.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 돈 제가 갚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갚아요? 이자까지 하면 130만 원은 되는데 제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 정도 돈을 당장 구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도윤이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죠.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데려가겠어요. 이봐요, 선생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각서라도 쓰시겠어요? 메모지를 건네는 남자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손이 떨렸지만 그 자리에서 각서를 썼어요. 김선희는 박도윤 학생의 할머니 수술비 명목으로 빌린 100만 원과 이자 30만 원, 총 130만 원을 3일 내에 갚기로 한다. 도윤이가 내 팔을 잡았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선생님, 제가 갚을게요. 여기서 일하면. 안 돼, 도윤아. 넌 공부해야 해. 조폭 두목은 각서를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비웃었어요. 선생님, 월급으로 이걸 어떻게 갚을 계획이에요? 빌리시게? 그 말이 맞았어요. 제 월급으론 부족했죠. 남편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도윤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아이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어요. 선생님, 저 때문에 왜? 저 같은 거. 나는 아이의 어깨를 꼭 안았어요. 도윤아, 돈은 내가 커서 잘 되는 걸로 갚아.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야.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수술 동의서에 제가 보호자로 서명했고 응급수술이 진행됐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죠. 여보, 미안해. 급하게 돈이 필요해. 얼마나? 130만 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왜 그렇게 많이? 나중에 설명할게. 제자가 어려움에 처했어. 남편은 더 묻지 않았어요. 다음 날 통장에 돈이 입금됐고 조폭에게 갚을 수 있었죠. 그 후로 도윤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질문하고 방과 후에도 남아 공부했어요. 할머니 병간호를 하면서도 학교를 빠지지 않았죠. 주말마다 병원에 가서 할머니를 뵀어요. 오른쪽 몸이 마비되셨지만 도윤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곤 눈물을 흘리셨어요. 선생님, 우리 도윤이가 이렇게 달라진 건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할머니께서 떨리는 왼손으로 차를 내려주시며 하신 말씀이었어요. 보리차였는데 식었지만 그 정성만큼은 뜨거웠죠. 도윤이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방과 후에 남아 가르쳐줬고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줬어요. 특히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죠. 선생님, 저 PC 통신 시작했어요. 하이텔이라고 아세요? 거기 까치발제이라는 아이디로 가입했어요. 까치발이라니 웬 이름이야? 그, 제가 걸을 때 발이 약간 까치발이라 애들이 놀려서요. 확실히 도윤이는 걸을 때 약간 발끝으로 걷는 버릇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면 한쪽 다리가 미세하게 짧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 특징이니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디도 그렇게 지었어요. 그 말을 듣고 무척 뿌듯했어요. 아이가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거니까요. 고3이 되던 해겨울, 할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어요. 도윤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죠. 선생님, 할머니가 위독하세요. 병원에 달려갔을 때 할머니는 이미 의식이 거의 없으셨어요. 도윤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울고 있었죠. 할머니, 제가 꼭 대학 갈게요. 선생님처럼 좋은 사람 될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에서 도윤이는 꼿꼿이 서서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18살,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된 아이였지만 강인하게 견뎠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 도윤이가 내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할머니처럼 포기 안 할 거예요. 꼭 성공해서 저 같은 사람 도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빚도 갚을 거고요. 도윤아, 넌 나한테 빚이 없어. 아니에요. 제가 잘 되는 걸로 갚기로 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아이를 안아줬어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널 지켜보실 거야. 부끄럽지 않게 살자. 그의 도윤이는 열심히 공부해 컴퓨터 공학과에 합격했어요. 성적으로는 더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었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했죠. 대학 첫 학기 등록금도 제가 도왔어요. 그래도 도윤이는 곧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스스로 학비를 마련했죠. 선생님, 제가 컴퓨터로 돈 벌 수 있는 법 찾았어요.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받는 거예요. 그 시절은 인터넷이 막 확산되던 때였어요. 도윤이는 새로운 기술에 민감했고 항상 한 발 앞서 나갔죠. 대학 시절 도윤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저 벤처 창업 준비 중이에요. 이번엔 진짜 성공할 것 같아요. 잘 될 거야, 도윤아. 화이팅! 벤처 붐이 일던 2000년대 초반, 도윤이는 친구들과 작은 회사를 차렸어요. 처음엔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했죠. 선생님, 이번엔 모바일 앱 개발로 방향 전환했어요. 스마트폰이 대세가 될 거예요. 도윤이의 예측은 맞았어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회사도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2006년 창업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축하 메시지를 보냈죠.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가끔 명절에 문자가 오고 제가 이사할 때 짧은 전화가 오는 정도였죠. 바쁘게 성장하는 회사를 경영하느라 그랬겠죠. 마지막 연락은 2010년경이었어요. 선생님, 회사가 많이 커졌어요. 언젠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 후로는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앨범을 덮으며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오래된 기억이지만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며칠 후 남편이 야근을 마치고 들어왔어요. 여보, 늦었네요. 거실로 들어오는 남편에게 앨범을 보여줬어요. 이 학생 기억나요? 내가 강원도 있을 때 말했던. 아, 그 조폭한테서 구해준 제자? 그래서 우리가 130만 원 보냈던 아이 말하는 거야. 네, 그 아이예요.
남편이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 그 후로는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앨범을 덮으며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이름이 같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강원 동창의 메모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었죠. 며칠 동안 계속 앨범을 보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힘들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뭐, 괜찮아. 그냥 오래 서 있다 보니 허리가 좀 아프네. 남편의 손을 보니 작은 상처가 여러 개 있었어요.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다친 걸까요? 여보, 내일 간식 좀 싸갈게요. 당신이랑 같이 일하는 경비원분들 드시라고. 괜찮아. 그런 거 안 해도. 아니에요. 요즘 고생이 많아 보여서 제가 직접 김밥이랑 유부초밥 만들어 갈게요. 따뜻한 보리차도 준비하고. 남편이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그럼 최 씨랑 김 씨도 좋아하겠네. 혹시 회사 대표님은 어떤 분이세요? 직원들한테 인자하신 편인가요? 남편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글쎄, 나는 직접 본 적 없어. 임원들하고만 대화한다더라. 근데 왜?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침실로 향하는 길에 앨범을 몰래 다시 펼쳐봤어요. 마른 소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내일 정말 그 아이를 만날 수 된다면 잠자리에 들며 머릿속엔 온통 내일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돈은 내가 잘 되는 걸로 갚아. 잘 되는 건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였는데 부엌으로 나와 고무장갑을 끼고 쌀을 씻기 시작했어요. 밤이 늦었지만 내일 간식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김밥 재료를 썰면서도 머릿속엔 도윤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진짜 그 아이일까? 아침부터 빗소리가 요란했어요. 창문을 타고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걸 보니 태풍이 온다던 뉴스가 맞나 봐요. 그릇에 정성껏 담은 김밥과 유부초밥을 도시락통에 넣고 보온병에 따뜻한 보리차를 채웠어요. 김밥은 각각 다른 재료로 만들었죠. 남편이 좋아하는 참치 김밥, 다른 경비원분들을 위한 불고기 김밥과 야채 김밥까지. 평소라면 더 늦게 회사로 갔을 텐데 오늘은 왠지 서둘러 나섰어요. 어젯밤 꿈에서 젊은 도윤이를 봤거든요. 할머니 병실에서 울면서 선생님, 저 성공하면 꼭 보답할게요라고 말하던 모습이요. 택시를 타고 테크노스 시스템즈 앞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쓰고 내린 순간 강한 바람에 우산이 뒤집혔죠. 급하게 도시락 가방을 지키느라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유리문 너머로 건물 뒤편 옥상 방수포가 바람에 펄럭이는 게 보였어요. 경비실에 다가가서 젊은 경비원에게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종은 씨 어디 계신가요? 옥상에 올라가셨는데요. 태풍 대비해서 방수포 점검하러요. 이런 날씨에 옥상에요? 위험하지 않나요? 경비원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대표님 지시라더라고요. 안전장비는 따로 없고 안전장비도 없이 올라가요? 이런 비바람에 걱정이 앞섰어요. 서둘러 도시락 가방을 경비실에 맡기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옥상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10층 올라가시면 옥상 출입문 있어요. 근데 외부인은 못 올라가시는데 그 말을 뒤로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0층 버튼을 누르며 가슴이 뛰었어요. 비상등이 깜빡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편의 안전이 걱정됐어요. 10층에 도착해 복도를 지나 옥상 출입문을 찾았어요. 문을 열자 강한 바람과 함께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빗물 범벅이 된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며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어디 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옥상 문을 열고 나가니 바람이 더 거세게 불었어요.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았지만 저 멀리 방수포를 고정하는 남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여보, 남편은 방수포를 고정하느라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미끄러운 옥상 바닥을 조심히 건너 그에게 다가갔어요. 아니, 이런 날씨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이 놀라 뒤돌아봤어요. 왜 여기 올라왔어? 위험해. 당신이 더 위험하잖아요. 이런 날씨에 안전장비도 없이. 남편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 손은 차가웠어요. 방수포를 고정하던 밧줄에 손이 긁혀 피가 나고고 있었죠. 괜찮아. 금방 끝낼 거야. 내려가 있어. 같이 내려가요. 이건 너무 위험해요. 그때 옥상 문이 다시 열리며 누군가 나타났어요. 검은 우산을 쓴 남자였어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골프 우산이었죠. 박경비,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강한 바람 소리를 뚫고 들리는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남편이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고 그 바람에 발이 미끄러졌어요. 순간 남편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조심해요. 남편은 간신히 옥상 난간 파이프를 붙잡아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이 미끄러워 계속 위태로웠죠. 우산을 쓴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가 우산을 살짝 기울여 저를 바라봤을 때 둘의 눈이 마주쳤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눈, 그 표정, 턱선. 세월이 흘렀지만 한순간에 알아봤어요. 도윤아? 우산을 든 남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크게 떠졌죠. 선생님? 그 한마디에 과거와 현재가 한순간에 맞닿았어요. 그가 바로 제 제자였던 박도윤이었어요. 머리는 짧아지고 어깨는 넓어졌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정말 너였구나. 이제는 대표가 된 도윤이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고 우산을 쥔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 순간 강한 바람이 불어 방수포가 튕겨 남편을 강하게 쳤어요. 남편이 비틀거리며 균형을 잃었어요. 여보, 남편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어요. 급하게 다가가 남편을 일으켰어요. 이마에서 피가 조금 흐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어디 다쳤어요? 괜찮아. 그냥 살짝. 도윤이는 그 광경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우산 아래에서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죠. 잠시 혼란스러워하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이분이 선생님 남편이신가요? 그래, 여기서 경비로 일하고 있어. 이런 위험한 일을 왜 시키는 거니? 도윤이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어요. 잠시 동안의 놀라움이 가시고 다시 차가운 대표의 표정으로 돌아갔죠. 안전 점검은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도 건물 안전을 위해. 안전? 그런 말 하려면 안전 장비부터 제대로 갖춰 놓아야 하지 않겠니? 이런 날씨에 젊은 사람들도 로비에 있던데 나이든 신입을 위험한 곳에 내보내고. 도윤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표정에는 당혹감과 함께 어떤 방어적인 기색이 보였어요. 나이가 있으신 분은 이런 일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는 업무대로 진행돼야. 도윤아,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도윤이는 움찔하며 말을 멈췄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신입이라고 제대로 안전장치도 없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시키고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 도윤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잠시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죠.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니?
사람을 이렇게 대하라고? 그때였어요. 옥상 문이 다시 열리고 젊은 여직원이 우산을 쓰고 나왔어요. 대표님, 임원회에 시작해야 하는데. 도윤이는 여전히 제게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어요. 알았어. 금방 내려갈게. 여직원은 도윤이와 저를 번갈아 보며 어색하게 서 있다가 다시 문 쪽으로 물러났어요. 남편을 부축해 일으키며 도윤이를 노려봤어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아이가 정말 변했니? 도윤이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눈에는 혼란스러움,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부끄러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선생님, 지금은 회의가, 나중에 다시. 회의? 미친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회의가 중요하다고? 이 사람이 다쳤잖아. 도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여직원을 향해 말했어요. 먼저 내려가. 회의는 다음 날로 미뤄. 그리고 저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먼저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위험하니까요. 그 말엔 동의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남편을 부축해 천천히 옥상 문으로 향했어요. 도윤이는 우산을 들고 뒤따라왔지만 우산을 남편에게 씌워주진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알던 그 따뜻하고 순수했던 소녀는 어디로 간 걸까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도윤이가 말했어요. 9층 의무실로 가시죠. 거기서 상처 치료부터 하고. 남편의 이마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옷은 완전히 젖었고 몸은 떨리고 있었어요. 의무실에 도착해 남편을 눕히고 상처를 살폈어요. 총무팀 김 과장이 달려와 구급상자를 가져왔죠. 그녀는 회사 안전보건관리자라고 소개했어요. 많이 다치셨네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해드릴게요. 혹시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김 과장이 숙련된 솜씨로 남편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어요. 도윤이는 의무실 입구에 서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처치를 한 후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이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고 남편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대표님이 아내의 제자였던 그 도윤입니까? 남편이 조용히 물었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죠. 네, 그렇습니다.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어요. 그때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어요. 도윤아, 기억나니? 내가 내게 한 말. 돈은 내가 잘 되는 걸로 갚아라. 도윤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선생님, 잘 되는 건 단순히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였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라는 뜻이 아니었어. 도윤이의 얼굴이 굳어졌다가 이내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의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내일 다시 오겠다. 오늘은 남편이 먼저니까. 남편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도윤이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도윤아, 내일은 내가 나한테 할 말이 많겠지. 나도 너한테 할 말이 많고. 도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어요. 네, 선생님. 그 목소리에는 혼란과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 병상 앞에서 울던 소년의 목소리처럼요. 남편을 부축하고 병실을 나오며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론 결심이 섰어요. 내일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예요. 도윤이에게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일들에 대해.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남편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출근을 고집했어요. 쉬었다가요. 의사도 이틀은 쉬라고 했잖아요. 괜찮아. 이 정도는 어제 일 때문에 더 일찍 가봐야 해.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오히려 더 일찍 가서 피해를 만회하겠다는 마음이겠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요. 나도 할 일이 있으니까. 제가 따라간다는 말에 남편이 놀란 듯 쳐다봤어요. 무슨, 할 일? 옛 제자를 만나야 해요. 도윤이? 아니, 박도윤 대표를 만나야 해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공간이 한동안 정적으로 가득 찼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도윤이의 생활기록부 복사본이었죠. 여보, 내가 이런 말 한 적 있었나요? 돈은 내가 잘 되는 걸로 갚아라. 남편이 운전대를 꽉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 말 자주 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맞아요. 그게 내 교육 철학이었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믿었으니까. 테크노스 시스템즈 앞에 도착하자 남편이 물었어요. 정말 그 애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절대 믿지 못했을 거예요. 로비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어제와 달랐어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우리를 힐끔거렸죠.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경비실에서 젊은 경비원이 남편을 보고 놀란 듯 일어났어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어제 일은 괜찮네. 고맙네. 위에서 연락 왔어요. 오늘은 내근만 하시랍니다. 밖에 나가지 말고.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내근이라니, 이제야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는 건가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선생님을 바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제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도윤이를 마주해야 할 시간이군요. 여보, 나 다녀올게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네, 걱정 마세요. 선생님과 제자의 대화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로비가 나왔고 정장 차림의 여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선희 선생님이시죠?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리문으로 된 대표 집무실로 안내받았어요. 안에는 도윤이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표님, 선생님 모셔왔습니다. 도윤이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어제와 달리 공식적인 자리라 그런지 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들어오세요, 선생님. 여비서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사무실에는 우리 둘만 남았어요. 도윤이는 책상 앞에 서서 손을 모았다 폈다 하며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앉으시겠습니까? 아니, 서서 이야기하자. 그가 헛기침을 했어요. 선생님, 어제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나도 놀랐어, 도윤아. 내가 그토록 아끼던 제자가 이렇게 냉혹한 사람이 되어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 도윤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냉혹하다니요. 저는 그저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게 경영이니? 사람들을 차별하고 위험한 일을 시키고. 도윤이가 답했어요.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선생님. 감정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효율성과 성과가 중요한. 효율성? 그래서 신입을 저렇게 대했니? 태풍 속에 옥상에 내보내고. 도윤이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선생님 남편이신 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당연히 다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남편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어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도윤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잠시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죠. 세상이 선생님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나이 든 직원들은 적응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도윤이가 갑자기 소리를 높였어요. 저도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제가 약할 때 저를 짓밟았고 강해지니 이제 와서 도덕을 말하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나도 알아.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이유가 될 수 없어. 도윤이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더니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기억하세요? 이거 할머니와 함께 찍은 중학교 졸업사진이었어요. 제가 찍어준 사진이었죠. 기억하고 말고. 그때 내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학에서도 회사에서도 조선가정 출신이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이력서에 부모님 항목이 비어 있을 때마다 면접관들의 시선이 도윤아, 지방대학 컴퓨터학과 나왔다고 하면 다들 비웃었어요. 스카이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며 거절당했죠. PC통신 시절부터 밤새 코딩하고 첫 회사 창업했을 때 직원들 월급도 못 줘서 제 집 보증금 뺀 적도 있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이 그에게 쉽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성공했잖아, 도윤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는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으려면 더 냉정해져야 했어요. 약점을 보이면 안 되고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고 제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거니?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 도윤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저도 처음부턴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변했구나. 그 순수했던 소년이 이렇게 주머니에서 생활기록부 복사본을 꺼냈어요. 도윤이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 아직도 갖고 계셨어요? 물론이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특히 내가 병원에서 약속했던 그 말.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 성공하면 저 같은 사람 도울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도윤이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선생님, 저 잘못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니? 처음 성공했을 때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 돕고 싶었어요. 창업 초기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조선가정 출신 인턴도 특별 채용했고 그런데 점점 성과와 효율에 집착하게 됐어요. 숫자만 보게 되고 사람을 보지 못하게. 도윤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러더니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죠. 제가 뭘 하고 있었던 거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등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도윤아. 내가 그토록 바라던 성공을 이뤘으니 이제는 진짜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야. 도윤이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눈가에 눈물이 가득했죠.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젊은 여직원과 함께 남편이 서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이분이 꼭 올라와야 한다고. 도윤이는 급하게 눈물을 닦으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처음으로 대표와 제대로 마주보게 된 거죠. 박 선생님,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나와 남편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일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도윤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위험한 업무를 시키고 적절한 안전장비도 제공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더 놀랍게도 도윤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사무실 한가운데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요. 용서해 주십시오. 남편이 당황해 도윤이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아니,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대표님. 아닙니다. 제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도윤이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오열하는 것 같았어요. 직원들이 사무실 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모두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남편이 도윤이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계속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저를 살려주신 분의 남편이십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도윤이가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 할머니 병상 앞에서 울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달라지겠습니다.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도윤이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습니다. 일어나세요. 하지만 도윤이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한 듯 했죠. 그가 겨우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을 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그 순수했던 소년의 눈빛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선생님, 제가 다시 제대로 갚겠습니다. 잘 되는 걸로 갚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소년은 여전히 그 안에 살아 있었던 거예요.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대표가 무릎을 꿇다니 상상도 못했을 광경이었겠죠. 남편이 도윤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요, 대표님. 도윤이는 마침내 일어났지만 표정은 진지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는 주변에 모인 직원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제 은인의 남편이십니다. 제 오만으로 많은 분들께 어려움을 줬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변할 겁니다. 나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을 존중하는 회사로요. 오늘 아침부터 모든 안전 규정을 재검토하고 경비팀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도윤이는 눈물을 닦고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박 선생님, 앞으로는 억지 부리듯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경비팀 자문위원으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박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를 회사에 나눠주세요.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남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이제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잘 되는 모습을. 그 순간 사무실 안에 흐르던 긴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고 직원들의 표정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제대로 갚을 때가 됐네요. 도윤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닌 희망의 눈물 같았어요. 이틀 후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예전과 달리 밝게 인사했어요. 경비실에는 새 의자와 책상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안전규정 매뉴얼이 크게 걸려 있었죠. 그리고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더 있었어요. 경비실 옆에 작은 사무실이 생겼는데 문패에는 시니어 자문위원실 박종은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남편은 오늘 처음으로 새 제복을 입고 출근했어요. 여전히 경비 업무를 담당하지만 위험한 외부 업무 대신 보안 시스템 관리와 직원 출입 관리를 맡게 됐다고 했죠. 게다가 자문위원으로서 회사 안전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었대요. 여보, 새 사무실은 어때요?
남편이 자랑스럽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죠. 창가에 책상이 있고 벽에는 남편의 대기업 상무 시절 사진과 함께 테크노스 시스템즈 경비 및 안전관리팀이라는 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내가 무슨 자문위원이냐고. 그런데 어제 대표님이 직접 찾아와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무슨 이야기요? 회사 초창기 이야기부터 앞으로의 방향까지. 내 과거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직원 복지와 안전 관리 부분에서 남편의 눈에 자부심이 돌아온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시 존중받고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죠. 대표님이 올라오면 인사하라고 하셨어요. 사무실에 계실 거래요. 10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회사 곳곳에서 변화가 느껴졌어요. 벽에는 연령 다양성 존중이라는 포스터가 새로 붙어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 보였어요. 대표 집무실 문을 두드리자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윤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활짝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선생님, 오셨군요. 그의 얼굴에서 예전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한결 부드러워진 표정이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예전에 없던 사진 액자들이 걸려 있었죠. 회사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네. 네, 아직 시작이지만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도윤이가 창가 쪽 소파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준비되어 있었죠. 기억하세요? 할머니가 항상 끓여주시던. 그럼 내가 어떻게 있겠니? 식었어도 할머니 손맛이 느껴지던 그 차. 도윤이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 제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점점 냉정해졌던 거죠. 어느 순간부터 숫자와 성과만 보게 되고 도윤이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선생님께서 주신 첫 공책이에요. 1996년 제가 도윤이에게 준 노트였어요. 첫 페이지에는 제 글씨로 꿈을 적는 공간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직도 갖고 있었구나. 여기 적었던 첫 번째 꿈. 기억나세요? 공책을 펼치자 어린 도윤이의 서툰 글씨가 보였어요. 꿈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 되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처음 성공했을 때는 그 꿈을 기억했어요. 회사 초기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저 같은 배경의 청년들을 특별 채용도 했죠. 그런데 성공이 커질수록 초심을 잃게 됐던 거지. 네. 어느 순간 경쟁과 효율, 성과에만 집착하게 됐어요. 사람보다 숫자를 보게 되고 도윤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모습, 제가 원망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이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도윤아, 선생님,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진짜로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도윤이가 창가에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서 꺼낸 건 낡은 손수건 한 장이었죠. 기억하세요? 그날 비 오는 날 선생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걸 아직도 갖고 있었니?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성공을 위한 부적처럼요. 그런데 점점 의미를 잊어갔던 것 같아요. 그가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어요. 가장자리가 낡았지만 제가 수놓았던 작은 꽃무늬가 아직 선명했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경비팀 직원들에게 개인 락커와 휴게 공간을 마련했어요.
60세 이상 직원들을 위한 특별 건강검진도 도입했고요. 무엇보다 도윤이가 책상 위 서류 하나를 건넸어요. 이게 뭐니? 조선가정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 서류예요. 김선의 장학재단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도윤아,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아이들에게요. 도윤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맺혔어요. 선생님께 진 빚을 드디어 제대로 갚을 수 있게 됐네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었죠. 들어와도 될까요? 도윤이가 재빨리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 선생님, 어서 오세요. 남편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어제 말씀하신 안전관리 규정 검토해 봤습니다. 몇 가지 개선안을 정리했어요. 도윤이가 반갑게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역시 30년 경력이 다르네요. 이런 전문성을 못 알아봤다니.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아, 그리고 이것도 가져왔어요. 남편이 작은 도시락 통을 내밀었어요. 아내가 특별히 대표님 드시라고 준비했어요. 유부초밥인데 엄청 맛있어요. 도윤이가 감동한 표정으로 도시락을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요즘 대표님 덕분에 회사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다들 그래요. 한결 활기차졌다고. 도윤이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어요. 남편은 잠시 우리 둘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제가 먼저 내려가 있을게요.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남편이 나간 후 도윤이가 창가로 다시 걸어갔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선생님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나도 마찬가지야. 그 어린 소년이 이렇게 큰 회사의 대표가 될 줄이야. 도윤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많이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공했다고 자만하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창밖으로 비가 그친 하늘이 보였어요.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죠. 도윤이의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회사 창립 멤버들과 함께 찍은 사진 옆에 할머니와 함께 찍은 옛 사진이 놓여 있었죠. 매일 아침 이 사진을 보며 다짐해요. 절대 초심을 잊지 말자고. 할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그날 선생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정말 말을 잇지 못하는 도윤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그 나이트클럽까지. 선생님의 직감이지. 학생들이 선생님 모르게 무슨 일 하는 줄 알아? 둘 다 웃음이 나왔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교무실에서 대화하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죠. 선생님, 응? 앞으로 더 자주 뵐 수 있을까요? 많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물론이지. 이제 선생님 남편도 여기서 일하니까 더 자주 볼 수 있겠네. 도윤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서 예전의 순수한 소년의 모습이 보였어요. 다음 주에 장학재단 발대식이 있어요. 꼭 와주세요. 첫 장학생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물론이지. 꼭 갈게.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하는데 도윤이가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내가 잘 되는 걸로 갚으면 돼. 도윤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네, 선생님. 이번엔 제대로, 진짜로 잘 되는 걸로 갚겠습니다. 한 달 후,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김선의 장학재단 첫 장학생 선발식이 회사 대강당에서 열렸어요. 조선가정 출신 대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자리였죠. 무대 위에서 도윤이가 연설을 마치고 저를 단상으로 초대했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주신 김선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넓은 대강당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남편이 객석에서 가장 크게 박수를 치고 있었죠.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서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29년 전 정선 고한읍의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저는 그저 교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말을 이어가는데 객석에 앉은 장학생들의 눈빛이 도윤이의 어린 시절 눈빛과 겹쳐 보였어요. 그 순수함과 간절함,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 여러분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돈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걸로 갚는 겁니다. 장학생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죠. 행사가 끝나고 로비에서 간단한 다과회가 열렸어요. 도윤이가 장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과거 자신과 같은 처지의 학생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네는 그의 표정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죠. 선생님, 잠시 나눌 말씀이 있어요. 도윤이가 저를 테라스로 안내했어요. 늦가을 석양이 건물 사이로 붉게 물들고 있었죠. 이제 장학재단도 출범했고 회사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박 선생님도 새 역할에 적응하고 계시고 도윤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무엇이니? 기억하세요? 할머니 수술비로 빌렸던 돈. 도윤아, 그건 이미 다 갚은 거야. 아니요, 선생님. 진짜로 갚아야 할 때가 왔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니? 정선 고한읍에 있는 작은 도서관 열쇠입니다. 김선희 청소년 도서관이라고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공사가 끝났어요. 그곳 아이들을 위한 배움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조선가정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있어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이제는 탄광이 모두 문을 닫고 관광지로 변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꿈꾸는 아이들은 있더라고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곳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말없이 도윤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는 제자가 아닌 한 명의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한 그를 안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잠시 후 남편이 테라스로 나왔어요. 여기 있었군요. 슬슬 가볼까요? 그래요, 갈 시간이네. 도윤이가 저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두 분 덕분에 제가 다시 정신 차리고 태어난 것 같아요. 이제야 진정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야, 도윤아.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다만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지. 남편이 도윤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앞으로도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와요. 차라도 한잔하면서. 네, 꼭 그러겠습니다, 박 선생님. 회사를 나서는 길, 석양이 건물 너머로 완전히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참 신기한 인연이네요. 옛 제자가 내 회사 대표라니. 세상은 생각보다 좁은가 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변했어요. 진심으로.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특히 본래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도윤이가 뒤에서 달려와 불렀어요. 선생님, 우리가 멈춰서자.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그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뭐니? 도윤이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건 성공이 뭔지, 부자가 뭔지는 결국 그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결국은 잘 사는 게 뭔지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야 알았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바람이 불어 가로수 낙엽이 우리 주변을 맴돌았어요. 은혜는 갚으라고 있는 거야. 묻으라고 준 게 아니고. 제 말에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눈빛에서도 깊은 이해와 감동이 느껴졌죠. 도윤이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내일 봅시다, 대표님. 네, 내일 뵙겠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는 천천히 돌아섰고 도윤이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에 오르면서 창밖으로 본 마지막 모습은 가로등 불빛 아래 꼿꼿이 서 있는 도윤이의 뒷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권위적인 대표도 어린 소년도 아닌 진정으로 잘된 한 사람의 모습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그 아이를 조폭에게서 구해준 거였어요? 네. 그리고 그 아이는 오늘 내게 도서관으로 갚았네요.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저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어요. 그 불빛 속에서 미래의 도서관을 찾을 아이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았어요. 어쩌면 그 중에 또 다른 도윤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여보, 주말에 정선에 한번 가볼까요? 내가 가르쳤던 학교도 보고 도윤이가 지은 도서관도 보러. 좋아요. 오랜만에 여행도 할 겸. 남편의 미소 속에서 평안함이 느껴졌어요. 퇴직 후 흔들렸던 그의 자존감이 드디어 회복된 것 같았죠. 나이 들어도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그의 눈빛에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 역시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올 줄은. 어느새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기 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는 가을밤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도윤이의 할머니도 지금 이 모습을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시겠죠? 사랑으로 아이들의 길잡이가 돼주시는 세상 모든 선생님들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셔요.